합의 프로토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두 개의 프로토콜 혹은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 팩소스와 레프트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좀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면서 이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컨센서스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다음 팩소스, 그 다음에 레프트에 관련된 내용으로 좀 순서를 구성을 해봤고요. 우선은 컨센서스가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합의인데요. 분산 환경 혹은 이제 저희가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블록체인 등의 여러 노드들이 동시에 존재할 때 그 각 노드에서 발생되는 그런 차이들에서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컨센서스 알고리즘 혹은 프로토콜이라고 불리는데요. 일반적으로 분산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는 실패는 크게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지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그 서버가 죽어버린 하나의 노드가 죽어버리는 노드 페일리어, 각 노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죽어버리는 네트워크가 끊어지는 네트워크 페일리어, 혹은 비잔틴 페일리어라고 불리는 이 내용이 있는데요. 이 비잔틴 페일리어 같은 경우에는 한 노드가 다른 노드의 시스템 에러 메시지 혹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내용을 전달하게 되는 것을 가지고 비잔틴 페일리어라고 말하는데요. 각각의 페일리어들의 산정 따라서 각각의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노드 페일리어와 네트워크 페일리어를 기반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팩소스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팩소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을 몇 가지를 깔고 들어가는데요. 각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프로세서들은 랜덤한 속도로 일을 처리하고요. 페일리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일리어가 발생했을 때 해당 그 페일리어를 이제 처리하고 난 후에 리커버리를 진행한 다음에 다시 프로토콜에 리조인을 할 수가 있고요. 프로세서들끼리 담합하거나 엉뚱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시스템을 해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이게 비잔틴 페일리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가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프로세서의 수는 EF 플러스 1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F라고 하는 거는 유효한, 그러니까 정상적인 노드의 수를 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분산 환경에서 쿼럼 같은 거를 구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숫자로 구성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입니다. 각 프로세서들을 연결하고요. 각 프로세서들은 다른 프로세서들에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각 메시지들은 비동기적으로 보내지고요. 랜덤한 스피드로 보내지게 됩니다. 일부 메시지가 로스트, 없어질 수도 있고 이제 가는 동안에 리오더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중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에 해킹이라든가 아니면 어택이 들어와서 엉뚱한 값이 중간에 끼어들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팩소스 전체 프로토콜 안에서 각 구성 요소들의 역할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저희가 흔히 아는 클라이언트고요. 리퀘스트를 발행하고 리스폰스를 기다리게 됩니다. 어셉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전체 프로토콜에서 폴트 톨러런트한 메모리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요. 해당 그 리퀘스트들을 어셉트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셉터 같은 경우에는 쿼럼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쿼럼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포저는 각 클라이언트의 리퀘스트들을 옹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각 클라이언트에게서 들어온 그런 리퀘스트를 이제 어셉터가 수용하도록, 어셉터들이 동의하도록 이렇게
설득하는 변호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플리케이션 팩터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리퀘스트가 쿼럼 오브 어셉터들에게 이제 어셉트가 됐다, 어셉티드가 됐고 최종적으로 이제 동의를 모두 얻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러너가 들어가서 그 해당 리퀘스트를 이제 처리하는 식으로 네,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러너가 최종적으로 그 해당 리퀘스트를 처리한 다음에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석세스 메시지를 리턴하게 되는 거고요. 리더는 이제 프로포저 중에서 이제 그 전체 프로토콜을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 노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리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던 어셉터들이 쿼럼으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체 어셉터들의 서브셋,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두 개의 쿼럼이 구성된다고 했을 때 그 두 개의 쿼럼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멤버가 겹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어느 정도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각 어셉터들에게 뭐 웨이트가 주어진 경우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쿼럼을 구성하는 조건이 또 바뀌게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제가 밑에다가 다 이제 페이지 안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링크를 들어가서 좀 구체적인 규칙을 찾아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베이직 팩서스가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총 2개의 페이지로 구성되고 각 페이지는 2개의 서브 페이지로 구성이 됩니다. 일단 페이지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미스를 받아내는 단계인데요. 맨 처음에 프로포저가 클라이언트에게서 받은 클라이언트에게서 받은 리퀘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프리페어 메시지를 어셉터에게 전송을 하게 됩니다. 어셉터들에게 전송을 할 때는 이제 그 아이덴티파잉 넘버를 같이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덴티파잉 넘버를 기준으로 이 어셉터들이 수락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넘버는 인크리멘탈하게 진행이 되고요. 밸류가 함께 전송되는 게 아니라 그냥 넘버만 전송이 되게 됩니다. 적어도 하나의 쿼럼으로 구성된 어셉터들에게 전송이 되고요. 이 단계를 프리페어 페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프로미스 페이지입니다. 만약에 어셉터가 해당 그 프리페어 메시지를 받게 되면은 그 같이 전송된 그 아이덴티파잉 넘버 n을 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n이라고 하는 넘버가 이제 이전에 어셉터에게 프로포즈된 프리페어 메시지의 넘버보다가 큰 경우에만 이제 해당 프로포저에게 프로미스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말 그대로 그 인크리멘탈하게 증가하는 대로 그 큰 아이디를 처리를 하겠다. 좀 더 큰 넘버, 프로포즈 넘버를 처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이전에 내가 프로포즈 받은 넘버보다가 작은 경우에는 이제 어셉터가 해당 메시지를 무시할 수도 있는데요. 이 무시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처리를 리턴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해서는 그 해당 메시지에 대해서 뭐 리퓨즈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하는 식으로 최적화가 가능하다고 이제 설명을 하긴 하는데 네. 일단은 무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1에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리퀘스트를 받고 프로포즈를 하는데 프로포즈를 할 때 아이덴티파잉 넘버를 제공한다. 만약에 그 넘버가 이전에 제공된 것보다가 작으면 무시되고 커야지만 어셉트가 된다. 그러니까 프로미스를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2는 그 전체적인 밸류가 포함된 과정인데요. 프로포저가 이제 어셉터에게서 프로미스 메시지를 받게 된 경우에는 이제 리퀘스트를 기반으로 이제 프로포즈할 밸류 V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해당 어셉터들이 이전에 프로미스를 한 경우에는 프로미스를 했고 그리고 이제 어셉트 메시지를 통해서 특정 밸류를 이미 전달받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이 어셉트 메시지를 어셉트 메시지를 준비할 때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면 이 프로미스 메시지를 리턴할 때 이미 어셉트된 그런 밸류를 같이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좀 뒤에 다시 한번 그림과 함께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쨌든 간에
프로포저가 프로미스 메시지를 받으면은 밸류를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셉터가 프로미스 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그 어셉트 메시지를 이제 프로포저에게서 다시 받았을 때 어셉터는 무조건 이거를 수용을 해야 되고요. 이 수용된 내용을 러너에게 전파를 하고 그리고 프로포저에게 다시 전파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리턴을 하게 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페이지 2는 전달받은 밸류를 커밋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도표로 되어 있는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임정환 쌤, 그 발표 잠깐 중간에 지금 프로토콜을 바로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레프트와 팩소스에 대한 컨셉의 차이를 한번 개념적으로 먼저 한번 설명해주고 나서 프로토콜을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오케이. 뒤에 그 정리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네. 앞에 그 프로토콜 바로 이해하기가 학생들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간단하게라도 네. 개념 차이만 어떤 쪽에 좀 더 중점을 예를 들면 뭐 레프트는 좀 리더와 억셉터 면에서 리더가 좀 더 강한 역할을 가지고 뭐 이런 네. 컨셉의 차이를 네. 팩소스와 레프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팩소스는 모든 노드들이 서로 통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셉터 중심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민주주의에 피어투피어라고 좀 더 보면 돼요? 가깝. 네? 피어투피어라고 보면 되나요? 네, 거의 P2P에 조금 더 가깝다. 약간 민주주의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팩소스는 모든 노드들이 서로 이제 동의를 해야 되고 통신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레프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노드들이 있고 그 노드 중에서 리더 노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끌고 나가는 굳이 따지자면은 독재와 가까운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근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그러면 센트럴라이즈, 디센트럴라이즈드 이런 일반화된 그 용어가 있는데 네, 새로운 네이밍을 붙여서 했을 때는 그 이상의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요? 어, 센트럴라이즈와 디센트럴라이즈라고 그러니까 음, 노드들이 조금 그러니까 레프트에서는 제가 좀 독재화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그러니까 여기서 이끌어 나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그거일 것 같아요. 레프트 같은 경우는 리더가 확실하게 존재하는데, 그럼 이 리더가 완전히 데디케이트 되어 있느냐, 딱 지정이 돼서 항상 이 리더가 모든 억셉터들의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역할이 아예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반대로 아, 그럼 네. 팩소스에서는 누구라도 리더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리더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건지 그 음, 확인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팩소스 안에서는 이 각각의 이제 프로포저, 어셉터, 러너 이렇게 다 나눠 이제 역할이 편리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하나의 노드가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노드가 네. 프로포저이면서 어셉터이면서 러너가 될 수가 있고요. 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피어투피어 네, 구조이거든요, 그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레프트 피어투피어 같은 구조에서 경우에는 네, 프로토콜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네. 네. 레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텐데 만약에 리더가 만약에 특정 이유로 인해서 그 일정 기간 동안 통신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노드가 음. 이제 리더로 선출이 되고 그 리더가 다시 시스템을 이끌어 가다가 페일러가 발생하면은 또 다른 노드가 리더가 돼서 시스템을 이끌어 가게 되는 리더가 계속해서 변경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리더가
네, 우리가 일반적인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에서는 마스터 역할을 하는 백업 마스터가 있는 건데, 여기서는 그 리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리더 대신에 다른 노드가 그 역할을 대체할 수 네, 있게 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계속해 주세요. 그럼. 네, 조금 네. 그래서 팩소스 이제 그림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클라이언트가 프로포저에게 리퀘스트를 전송하게 됩니다. 이 리퀘스트는 뭐 기본적인 DB에서의 CRUD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다양한 요청이 될 수가 있겠죠. 뭐 트랜잭션을 걸 때라던가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당 프로포저는 어셉터들에게 prepare 1 여기 보이는 이 identifying number 보이시죠? 요 메시지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받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어셉터들은 이제 프로미스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미스 메시지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미스 메시지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1과 함께 아이덴티파잉 넘버와 함께 밸류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해당 어셉터들은 이제 어셉티드를 보내게 되고 그리고 여기 러너들에게 보내게 되고 어셉티드 보내고 러너들에게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러너에서 그 학습들이 모두 끝나고 모든 것들이 반영되고 나면은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리스폰스를 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아까 여기에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미 여기에서 해당 어셉터들이 특정 밸류들을 어셉트 메시지를 통해서 확보를 했을 때 여기에서 프리페어 메시지 2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는 프로미스 메시지를 돌려줄 때 이 밸류 보이시죠? 이 밸류를 이미 프로포즈 받은 메시지 이 V를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리퀘스트가 동시에 왔을 때도 이제 중복적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내가 이 밸류를 어셉트 했으니까 해당 너가 보낸 리퀘스트는 잠깐 기다려봐 이거를 먼저 반영할 거야라고 프로포저에게 리턴하는 약간 충돌을 그런 식으로 방지를 하게 컨플릭트를 그런 식으로 방지를 하게 되고요. 각각의 이제 프로포저에서 뭐 페일러가 발생했을 때, 어셉터에서 페일러가 발생했을 때, 러너에서 페일러가 발생했을 때 각각 페일러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그런 처리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링크를 달아두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팩소스를 이제 처음 제안한 램포스트라고 하는 이 학자가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멀티팩소스라고 해서 베이직 팩소스가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되는 말 그대로 진짜로 디스트리뷰트드 환경에서 그러니까 여러 개 클러스터가 존재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의 환경에 대해서 이제 멀티팩소스를 좀 제안을 했고요. 1페이지 그러니까 메시지를 받고 그거를 오케이 하고 하는 이 리턴하는 그 과정을 좀 스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제안을 했고 패스트 팩소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포저의 역할을 조금 줄여서 클라이언트가 어셉터에게 바로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요. 만약에 페일러가 전체적인 시스템 페일러가 발생했을 때 리더 프로포저가 이 마지막으로 어셉트된 메시지를 다시 전달하는 식으로 페일러 리커버리를 진행을 하게 되는 식으로 구성이 된 패스트 팩소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너럴라이즈드 팩소스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던 엉뚱한 값이 들어오게 되는 비잔틴 페일러에 대한 것을 이제 좀 핸들링하는 비잔틴 팩소스 등 여러 가지의 베리에이션들이 존재하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요 정도까지만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궁금하시면은 직접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팩소스를 이제 실제 프로덕션에서 사용하는 내용은 아스트라DB, 구글 스패너, 구글 메가스토어 등이 있는데요. 보통 리플리케이션을 진행하거나 여러 개의 노드들에게 이제 트랜잭션을 걸 때 팩소스 등의 합의 프로토콜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팩소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왔다 갔다 네트워크 통신을 해야 되는 그런 네트워크 코스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조금 간소화시키고자 뭐 제안된 게
레프트라고 하는 프로토콜 알고리즘인데요. 마크도 있습니다. 요 뗏목에 눈이 달려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레프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reliable, replicated, redundant, and fault tolerant의 줄임말이 레프트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약간 오프 더 레코드라고는 하지만 이제 기존에는 이제 팩소스가 먼저 주장이 되었고 팩소스가 먼저 안정화가 된 상용화가 된 프로토콜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이런 컨센서스 프로토콜에서 팩소스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린 이 팩소스라고 하는 이 아일랜드에서 로그를 활용을 한 무언가를 이용을 해서 벗어나 보자. 뗏목을 타고 벗어나 보자. 약간 그런 식으로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로그를 가지고 리더를 선출을 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좀 더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프트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 내에서는 총 3가지의 역할이 존재하게 됩니다. 리더 노드가 존재하게 되고요. 팔로워 노드, 캔디데이트 노드가 존재하게 됩니다. 리더 노드는 이제 전체적인 엔트리의 로그 엔트리의 이제 플레이스먼트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데이터 플로우의 그런 타당성 뭐 그런 것들을 모두 책임을 지고 있고요. 만약에 리더에서 페일러가 발생하게 되면은 다른 노드가 다시 리더가 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팔로워는 리더를 따라가고 있는 슬레이브라고 일반적인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에서의 슬레이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더에서 결정된 리더에서 최종적으로 딱 이거는 이제 플레이스먼트를 할 거다라고 확정된 그런 로그를 가지고 이제 리플리케이티드 로그를 수신하게 되고요. 리더에게서 정기적으로 로그뿐만 아니라 리더가 이제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 아직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트비트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팔로워들은 그거를 수신을 해서 리더가 아직 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하트비트를 못 받게 된다. 설정된 타임아웃을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팔로워들은 서로 이제 캔디데이트가 돼서 리더가 되려고 이제 선거, 일렉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캔디데이트 노드는 앞서 팔로워에서 설명된 것처럼 타임아웃이 발생했을 때 리더가 되기 위한 후보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렉션 타임아웃, 그러니까 허트비트가 일정 시간 동안 전송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제 해당 각 팔로워들이 캔디데이트 노드로 변하게 되는 거고요. 각 노드들은 리더가 될 수도 있고 팔로워가 될 수도 있고 캔디데이트 노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퍼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텀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리더 일렉션을 진행하고 다음 리더 일렉션이 진행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의 리더 노드가 밸리데이트하게 살아있는 기간을 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리더 일렉션은 이 리더 일렉션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만약에 기존에 존재하는 리더가 페일되거나 아니면 최초에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이 이니시에이트 됐을 때 이제 리더 일렉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뉴 리더를 뽑게 되는 과정이고요. 이 텀을 상징하는 그 넘버가 또 있는데 그 텀 넘버를 하나를 올리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시스템이 최초에 시작됐을 때는 0에서 1로 올리면서 일렉션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일렉션이 뭐 반반으로 갈라진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인터럽트가 발생돼서 리더 일렉션이 실패한 경우에는 그 텀 넘버를 하나를 더 올리고 다시 일렉션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만약에 팔로워가 일렉션 타임아웃이 발생되어서 캔디데이트 노드로 변경되는 순간 이 캔디데이트 노드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캔디데이트 노드는 이제 텀 카운터를 하나를 인크리즈를 한 다음에 각 노드들에게 이제 리더가 죽었으니까 나를 이제 새로운 리더로 뽑아라 라고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각 노드들은 하나의 텀 안에서
한 번만 투표를 할 수가 있고요. first come first serve 방식으로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캔디데이트 노드가 이제 만약 다른 노드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경우에는 이제 텀 카운터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 텀 카운터 보다가 내가 갖고 있는 텀 카운터가 크면은 그 해당 그 캔디데이트 노드에 대한 그 메시지를 모두 무시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전체 시스템 안에서 가장 큰 텀 넘버를 갖고 있는 캔디데이트 노드가 이제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패배한 캔디데이트 노드들 같은 경우에는 팔로워 노드로 다시 역할이 변경되어서 리더 노드를 따라가게 되고요. 하나의 캔디데이트 노드가 과반 이상의 투표를 받았을 때 이제 새로운 리더로 선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first come first serve라고 하지만 이거의 전제 조건은 이제 텀 카운터를 먼저 확인을 한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텀 카운터를 확인을 하고 그 비교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first come first serve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리더가 계속해서 변경되는 그런 구조고요. 해당 한 텀 안에서 그 리더는 모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냐? 로그 리플리케이션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데요. 리더가 모든 클라이언트와 통신을 하게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서 들어온 모든 메시지들은 리더에게 가장 먼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가 이제 리더가 판단을 했을 때 얘가 타당하다 그러면은 이제 리더의 로그에 먼저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팔로워들에게 어펜드 엔트리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팔로워들에게 모두 그 메시지들을 전송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팔로워 중에 하나가 이제 통신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팔로워가 통신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약간 이게 그래서 이제 이 해당 팔로워가 리커버가 되면은 그 해당 메시지를 받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각 팔로워들이 모두 이제 어펜드 엔트리를 석세스했다라고 메시지가 리턴이 돌아오게 되면은 해당 리더 같은 경우에는 그 로컬 스테이트 머신에다가 해당 엔트리를 적용을 하게 되고요. 이 로컬 스테이트 머신에 해당 메시지를 적용하게 되는 순간 해당 리퀘스트는 커밋 됐다라고 커밋 됐다라고 취급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리더가 죽는 경우에, 그러니까 로그 리플리케이션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리퀘스트에 대한 로그 리플리케이션이 완전하게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더가 죽을 경우에는 해당 로그들이 이제 컨시스턴트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리더가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렉션을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리더가 선출이 되겠죠. 해당 리더는 자신의 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팔로워들이 모두 다 자기 그 로그를 복제하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노드가 되다가만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롤백 시키는 식으로 구성이 오퍼레이션들을 수행을 하도록 이제 리더가 폴스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요. 그렇게 폴스 메시지를 받아서 이제 롤백을 시키든 복구를 시키든 하든 간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클러스터가 다시 컨시스턴트 일관성 있는 상태를 가지도록 이제 새로운 리더가 좀 이전 리더가 이제 막 이렇게 흐트려 놓은 거를 다시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프트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러한 세이프티들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우선 일렉션 세이프티 같은 경우에는 해당 클러스터 안에서 해당 텀 안에서 단 하나의 리더만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렉션 세이프티고요. 리더 어펜드 온리 같은 경우에는 리더만 해당 로그에다가 자신의 로그에다가 이제 새로운 엔트리를 추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팔로워가 와가지고 리더에다가 메시지를 추가할 수 없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그 매칭 같은 경우에는 말이 조금 복잡하게 있기는 하지만 이제 만약에 같은 텀 안에서 같은 넘버를 갖고 있는 로그다, 같은 인덱스 안에서 같은 넘버를 갖고 있는 로그다라고 하면은 그 로그는 서로 같은 것이다. 뭐 아이디가 동일하면은 뭐 동일한 엔티티다라고 흔히 DB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더 컴플리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특정 리더가 어떤 메시지를 커밋했다라고 하면은 이후의 텀에서도 해당 메시지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persistent 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리더 컴플리트니스 세이프티라고 합니다. 스테이트 머신 세이프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노드가 특정 커맨드를 수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특정 로그에 대해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해서 어떻게 뭐 커밋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다른 머신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로그에 대해서는 똑같이 처리를 해서 똑같이 저장을 해놨다. 그러니까 뭐 서로 다르게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스테이트 머신 세이프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팩소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오퍼레이션을 수행했을 때 네트워크 코스트가 조금 더 줄어들게 되고 이제 리더 일렉션을 통해서 계속해서 리더가 옮겨가기 때문에 뭐 레프트를 사용을 하는 그런 프로덕션들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타이밍 앤 어베일러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말이긴 한데 브로드캐스트 타임 같은 경우에는 각 노드들이 통신을 하게 되는 타임입니다. 일렉션 타임아웃은 이제 하나의 노드 그 리더가 실패를 하게 되는 평균 타임. 그러니까 하나의 페일려부터 다음 페일려가 발생하는 이 사이와 이 시간과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타임 사이에 일렉션 타임아웃이 존재해야 된다. 뭔가 약간 당연한 얘기긴 한데 논문에서 약간 좀 중요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갖고 와봤고요. 이런 레프트를 사용하는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유가바이트 DB, 코크로치 DB 등이 이제 USQL로 많이 언급이 되는 DB들이죠. 이런 DB들이 리플리케이션을 진행하거나 이제 트랜잭션을 수행할 때 레프트를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etcd라고 하는 그 쿠버네티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로 레프트를 사용을 해서 각 노드들을 조율한다고 합니다. 또한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플리케이션을 진행을 할 때 클러스터 내에서 리플리케이션을 진행할 때 레프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위키피디아가 조금 관련 문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위키피디아 링크를 달아놨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직접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이걸 실제 시스템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봐야 좀 더 이해가 되고 또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몽고DB에서 레프트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레프트라는 프로토콜이 딱 정형화가 돼 있어서 지금 레프트를 쓰는 다른 이런 DB들은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동작을 하는지, 아니면 레프트라는 큰 틀에서의 표준만 있고 그 표준 내에서 세부 알고리즘들은 어느 정도 베리에이션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레프트와 팩소스 각각에 네. 대해서 대표적으로 실제 시스템에 반영됐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지, 그걸 통해서 실제 어떤 시스템상에서 그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프로토콜이 나뉘는 건 각자가 우선시하는 목표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 반대급부로 우선시하지 않았던 다른 가치는 희생시키면서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전체적인 프로토콜 수준에서의 개념의 차이를 설명했다면 향후에는 우리가 뭐 연구에도 적용시켜 보고 좀 더 의미 있게 활용성을 검토해 보고 그러려면 실제 시스템에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와 그 동작으로 인해서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던 만약에 레프트를 선택했으면 팩소스에서의 그런 장점들을 활용하지 못할 텐데 장점 대비 희생하는 단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좀 확인해 보면 좋겠죠. 그걸 통해서 어떤 환경에선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되고 우리가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해내야 되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그 실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현된 각자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들은 다 저만의 방식이 있을 텐데 뭐 레프트나 팩소스나 이렇게 딱 나뉘어진 것도 있고 뭐 아직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고 뭐 독자적인 알고리즘으로 동작하는 것들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시스템 관점에서 실제 얼마나 그 이 지금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반영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이 컨센서스 알고리즘 얘기를 할 때는 블록체인에서 지금까지는 많이 얘기가 되어 왔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개념은 개념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얘네는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을 가정하는 것 같아요. 조금 다르거든요. 환경이. 어떤 기술적으로는 뭐 교집합이 있긴 한데 그런 점들이 뭔가 그 이제 정립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개념을. 그래서 그, 그런 점에서 한번 향후에 잘 검토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학생들 질문 있어요?